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성균관 진사인 김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으나 그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으며 인품이 월등하게 뛰어났다죠. 그는 글을 잘 지었을 뿐만 아니라 농담에도 능통했으니 사람들은 그의 재주를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였습니다. 약관의 나이에 진사 제1과에 급제하여 그 이름이 한양 땅에 널리 알려지니 높은 벼슬아치와 지체 높은 가문에서 재산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그에게 사랑스런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성균관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 위에서 멀리 바라보니 주막에 파란 깃발이 푸른 버드나무와 붉은 살구나무 사이에서 은은히 비치었지요. 김생은 봄날의 흥취에 젖어 목이 마를 정도로 술 생각이 간절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흰모시적삼을 전당 잡히고 진주빛이 나는 홍주를 사서 꽃무늬가 그려진 술잔에 따라 마셨습니다. 그렇게 한 잔 두 잔 마신 술이 한 병이 되고 두 병이 되니 술에 취한 김생이 술집 누각 위에 누워 있는데 꽃향기가 옷에 스미고 대나무 이슬이 얼굴을 적셔왔지요. 잠시 후에 석양이 산마루에 가로 걸치고 새들이 숲속으로 날아들자 하인이 집으로 돌아가자고 재촉하였습니다. 김생이 일어나 말을 타고 길을 나서니 강가에 백사장이 펼쳐져 있고 가느다란 버드나무 가지가 냇가에 드리워져 너울거렸지요. 김생은 흥에 겨워 낮게 시를 읊조려 마침내 절구 한수를 지었습니다. 동쪽 두렁에 꽃과 버드나무 보이는데 밤생말은 교만스레 가려하지 않네. 아름다운 임은 어느 곳에 있는가. 복사꽃 흐드러지니 임 그리는 마음 끝이 없네. 김생이 시 읊기를 마치고 취한 눈을 반쯤 들어 올리는 순간 한 여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인의 나이는 겨우 16살 정도 되었는데 사뿐사뿐 걷는 고운 발걸음에 길가의 먼지마저 잃지 않았지요. 허리와 팔다리는 가냘프고 어여뻤으며 몸매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 미인은 가다가 멈추는가 하면 동쪽으로 향하다가 서쪽으로 걷기도 하고 기와 조각을 주어 꾀꼬리를 희롱하는가 했더니 버드나무 가지를 붙잡고 우두커니 서서 석양을 바라보았지요. 그러다가 옥비녀를 풀어 윤이 나는 검은 머릿결을 가볍게 흔들자 푸른 소매는 봄바람에 나부끼고 붉은 치마는 맑은 냇가에 어려 반짝였습니다. 김생은 여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가 마음이 크게 흔들려 스스로를 억제할 수가 없었지요. 말채찍을 재촉해 달려가 곁눈으로 흘끗흘끗 바라보니 고운 치아와 아름다운 얼굴이 참으로 국색이 아니겠습니까? 김생은 말을 빙빙 돌려 그 주위를 맴돌면서 때로는 앞서기도 하고 때로는 뒤를 좇으면서 여인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요. 여인도 처음 보는 사내가 감정을 억제치 못함을 알아채고 부끄러운 나머지 눈썹을 내리깐 채 감히 바라보지를 못하고 걸었습니다. 여자가 점점 멀리 나아가자 김생도 계속 그 뒤를 쫓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인이 도착한 곳까지 따라가 보니 마침내 상사동 길가에 있는 몇 칸짜리 작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생은 어쩔 줄 몰라 그 주변을 서성거리다가 우두커니 섰는데 마음이 쓸쓸하고 처량해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날은 이미 저물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원통한 마음으로 집으로 되돌아왔으나 멍하니 정신을 잃고 술에 취하거나 바보가 된 듯 하였습니다. 깊은 밤이 되어
머리를 베개에 얹었으나 밤새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일 뿐이었고 아침이 되어 밥상머리에 앉아도 먹을 생각이 나지 않았으며 먹더라도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은 고목처럼 초췌해지고 안색은 다 타버린 재처럼 참담해졌지요. 그렇게 10여일이 지난 어느 날 평소 김생을 따르던 막동이란 자가 찾아왔습니다. 도련님처럼 호방하신 분이 이렇게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계시니 무슨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으신지요? 김생이 막동의 말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더니 가슴 깊은 곳에 있는 말을 털어놓기 시작했지요. 막동은 이야기를 들으며 빙긋이 웃다가 김생의 말이 끝나자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그 뭘 그런 일로 근심을 하십니까? 남의 일이라고 너마저 그런 소리를 하느냐. 제게 좋은 계책이 있으니 쓸데없이 애를 태우지 마십시오. 정말이냐? 그래, 내가 그럼 무엇부터 하면 되겠느냐? 내가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하겠다. 어서 말해다오. 김생이 성급하게 채근하자 막동은 웃음부터 났지만 너무나 진지한 김생의 눈을 보고 정색을 하더니 계책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우선 도련님께선 좋은 술과 안주를 마련하셔서 그 집에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멀리 떠나는 벗을 전송하는 사람처럼 그 집주인에게 방 한 칸을 빌리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술자리를 만드셔서 막동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두웠던 김생의 얼굴은 점점 밝아졌죠. 그래, 좋은 생각이다. 어젠 나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까? 김생은 막동의 계책을 칭찬하며 하인들에게 서둘러 준비를 갖추게 하였습니다. 다음 날 김생은 전에 여인이 들어갔던 집을 찾아갔지요. 계시오? 아무도 안 계시오? 리시오? 김생이 부르는 소리에 집안에서 나온 것은 70은 돼 보이는 노파였지요. 혹 이 집의 주인이시오? 네, 그렇사옵니다. 네, 오랜 벗을 멀리 보내게 되어 조촐한 술자리를 마련하려 하는데 이 집에 남는 방이 하나 있겠소? 방이야 하나 내어드리면 그만이겠지만 어찌 이리 누추한 곳에서 오랜 벗을 환송하시겠습니까? 자리는 중요하지 않소이다. 그저 한가로이 술 한 잔 기울이기만 하면 될 일이요. 노파는 김생의 간곡한 부탁에 마지못하여 남는 방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약속한 대로 막동에게 손님을 정해오라 하였습니다. 막동은 한참 동안 어디를 다녀오는 것처럼 한 후에 나타났지요. 그래, 지금 온다더냐? 도련님, 손님께서는 오늘 많이 취하셔서 내일 오겠다고 하더이다. 김생은 서운한 투로 말했습니다. 서운하구나. 그 사람이 약속을 그르쳐 이 좋은 술을 버리게 생겼으니 이 집 주인을 불러서라도 한 잔 마시는 것이 낫겠다. 막동은 김생의 말에 주인 노파를 방으로 불렀지요. 할머니께서는 편히 앉으소서. 손님을 전송하러 나왔다가 허탕을 쳤지만 좋은 술이 아까우니 주인과 한잔하고 싶어 불렀소이다. 김생은 막동에게 술과 안주를 드리라 하고 노파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이날 김생과 노파는 취하도록 마셨고 마치 친한 벗처럼 허물없는 사이가 되었죠. 하지만 김생은 여인 이야기는 입 밖에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김생은 좋은 술과 안주를 가지고 또 그 집으로 갔지요. 그날도 역시 막동이 손님을 맞이하러 가는 척 집 안으로 오다 가다를 반복하더니 손님 대신 노파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 다음 날도 김생이 똑같은 준비를 하고 노파를 청하자 막동의 예상대로 노파는 과연 의심이 든 모양이었죠. 이 북은 어느 집도 손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인데 도령님께서는 어찌하여 하필 누추한 저희 집을 골라 사흘씩이나 은혜를 베푸시는지요? 약속한 손님이 오지 않아 이렇게 된 것뿐 무슨 다른 뜻이 있겠어? 또 할머니와 더불어 술을 나누는 것은 손님과 주인 사이에 당연한 것이 아니오.
김생은 그렇게 노파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날도 두 사람은 술이 다 떨어질 때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김생은 빨간 보자기를 풀어 비단 적삼 하나를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매일 할머니를 괴롭히고도 갚을 것이 없어 걱정했는데 이것이라도 제 정성으로 아시고 받아주시오. 노파는 김생의 마음 씀씀이에 감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속마음을 알 수 없어 걱정이 되어 김생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과부되어 살아온 지 오래지만 이웃 사람조차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련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써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혹 도련님께서 소망이 있으시다면 비록 죽는 일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제서야 김생은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입을 열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찌 사실대로 말하지 않겠소? 제가 어느 날 집으로 가는 길에 한 낭자를 보았습니다. 나이 어린 협기로 뒤를 쫓아왔더니 그 낭자가 들어간 곳이 바로 이곳이었소. 그런데 그 낭자를 본 뒤부터 마음이 취한 듯 모든 일에 흥미를 잃고 그 낭자만 생각하니 애끓는 괴로움이 벌써 여러 날이라오. 노파는 김생의 말을 듣고 지피는 사람이 있는지 그 여인을 본 날짜와 여인의 복장을 물었습니다. 도련님께선 제 죽은 동생의 딸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 애의 이름은 영영이라 하는데 정말 탐스러운 아이지요. 하지만 뭐란 말이요? 김생은 노파가 무슨 말을 할지 걱정되었고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노파는 김생보다 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지요. 도련님은 그 애를 만나는 것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요? 그 애는 회상군의 시녀입니다. 궁중에서 나고 자라 문 밖을 나서지 못하지요. 그렇다면 전에 내가 본 날은 어인 나들이었소. 그때는 마침 그의 부모의 제삿날이라 제가 회상군 부인께 청하고 겨우 데려왔었지요. 영영은 자태가 곱고 음률이나 그래도 능통해 회상군께서 첩을 삼으려 하시는데 다만 그 부인의 투기가 두려워 뜻대로 못할 뿐입니다. 김생은 크게 한숨을 내쉬며 탄식하였지요. 참으로 하늘도 무심하오. 태어나서 처음 맘에 든 여인을 만날 수조차 없다니. 노파는 실망하여 한탄하는 김생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지 한참을 김생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이오? 뜸 들이지 마시고 말해보시오. 단오가 한 달이 남았으니 그때 다시 작은 제사상을 벌이고 부인에게 영하를 보내주십사고 청하면 그리 될 수도 있습니다. 김생은 그 말을 듣고 뜰 듯이 기뻐했지요. 할머님 말대로 된다면 인간의 5월 5일은 곧 천상의 칠석이오. 김생과 노파는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영영을 불러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파와 약속한 날이 되었지요. 김생은 날이 밝기도 전에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일이 어떻게 돼가오? 당체 조바심이나 잠조차 이룰 수 없었소. 노파는 아침도 먹기 전에 달려온 그가 우스웠는지 미소를 머금고 말했지요. 부인께 간절하게 부탁하였더니 처음에는 거절하셨습니다. 회상군께서 영하의 출입을 엄히 금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유였지요. 그래 제가 다시 간곡히 부탁하였더니 회상군께서 오늘 출타하실 일이 있으니 그때라면 가능할 것이라 했습니다. 영영이 오긴 오겠지만 진사님 출타 시간을 알 수 없어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생은 노파의 말에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여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했지요. 그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밖을 내다보며 영영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해가 거의 오시가 다 되어도 나타나는 그림자가 없었지요. 김생은 안절부절 못하다가 일어서서 부채를 휘둘러 기둥을 치면서 그 노파를 불렀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대문방만 바라보고 있으니 눈이 아프고 근심하니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소. 행인들이 가까워졌다가 곧 다른 데로 가니 그때마다 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소. 지성이면 감천이라지 않습니까? 조금 마음을 누그려뜨리고 기다려 보시지요. 두 사람이 이런 말을 주고받는데 먼 데서 신을 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생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추고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지요. 그 발소리는 점점 노파의 집 쪽으로 오고 있어 김생이 창으로 달려가 바라보니 과연 오는 사람은 꿈에도 그리던 영영낭자였습니다. 김생이 기뻐 손뼉을 치는데 마치 어머니를 본 아이처럼 좋아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영영은 문 앞 버드나무에 붉은 말이 메어 있는 것을 보고 안을 살피며 머뭇거리면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노파는 집안에서 영영을 불렀지요. 빨리 들어오너라. 여기 도련님은 우리 집에서 손님을 전송하러 오신 분이니 걱정할 것 없다.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늦었느냐? 내가 못 오는 줄 알고 내 부모 제사를 그냥 지냈구나. 어서 들어오기나 하려무나. 영영이 들어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노파는 술상을 차려내오더니 김생과 더불어 잔을 들고 서로 권하였지요. 몇 잔 술이 오갔을 즈음 김생은 미소 지으며 영영에게 말했습니다. 낭자도 이리 가까이 앉으시오. 내가 잔을 채우겠소. 그러나 영영은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는 얼굴을 들지 않았지요. 내가 깊은 궁중에서 자라 세상살이를 잘 알지 못한다지만 술 권하는 예의조차 모르느냐? 노파가 그렇게 말한 뒤에야 영영은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김생이 영영에게 술을 부어주었고 영영은 주저하다가 술잔을 잠깐 입술에 대기만 했지요. 잠시 후 그 노파는 술에 많이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더니 영영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래도 많이 취한 것 같구나. 좀 쉬어야겠으니 내가 잠시 도련님을 모시고 있거라. 노파가 자리를 피해주어 김생과 영영만 남았습니다. 3월에 홍화문 앞길에서 서로 본 적이 있는데 낭자는 그때를 기억하겠어? 말은 기억하오나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사람이 말만 못하오. 아닙니다. 말은 보았으나 사람은 보지 못했을 뿐이옵니다. 낭자는 나를 놀리는구려. 비록 내 얼굴이 파리하고 몸이 말라서 그때와 다르긴 하지만 설마 날 모르겠어? 하기야 낭자는 내가 누구 때문에 일이 된 것인지 알 까닭이 있겠어? 김생은 안타까운 눈으로 영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영영도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 분명 김생을 기억하는 것 같았지요. 하기야 낭자는 내가 아닌데 어찌 이 마음을 알겠어? 도련님은 제가 아닌데 어찌 저의 마음을 아시나요? 두 사람은 잠시 눈이 마주쳤고 영영은 다시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낭자를 한 번 보고 그리워한 지가 이미 달이 지났는데 이제야 만나보게 되다니 참으로 세상이 원망스럽소. 낭자를 그리워하다 병을 얻어 죽을 뻔했던 내 목숨은 오늘을 기다려 겨우 살아남았소. 김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으나 애석하게도 영영은 김생의 말이 끝날 무렵 자리에서 일어나야만 했지요. 회상군께서 돌아오시면 먼저 저를 찾으십니다. 그만 가야 합니다. 김생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영영의 말에 금방 시무룩해졌습니다. 도대체 어찌하면 좋겠소? 벌써 작별할 때는 다가왔고 다시 만나기는 어려우니. 영영이 다시 고개를 돌려 김생을 쳐다보니 자신도 모르게 안타까운 한숨이 흘러나왔지요. 이달 보름밤에 회상군께서는 밖에서 다른 왕자님들과 달을 감상하신다 합니다. 그날 궁에 무너진 담 쪽으로 오십시오. 도련님께서 오신다면 무너진 담 옆에 작은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그곳에서 동쪽으로 가면 작은 방이 있사오니 도련님께선 거기에 계십시오. 영영의 말에 마음을 놓은 김생은 간신히 영영과 작별할 수 있었지요. 김생은 노파의 집에서 나와 멀어져가는 영영을 보고
저도 모르게 시 한 수를 읊었습니다. 깊고 깊은 저 궁 안에 고운님 갇혀 있네. 손을 놓아 작별한 후로 서로 소식 아득하여라. 이 날도 잊지 못해 예쁜 얼굴 알뜰한 사랑. 하루속히 서로 만나 좋은 인연 맺었으면 지난 일을 생각하니 수심은 비가 되고 만남을 고대하니 하루 해가 한 해 같네. 15야 달 밝은 밤 고운님 찾고 지고 달악 올라 달을 보며 그 옛날을 다시 찾네. 김생이 약속한 날짜가 되어가니 과연 회산군의 집 담 한쪽이 무너져 이가 빠진 것처럼 문이 되어 있었지요. 좁고도 깊은 담구멍을 따라 들어가자 이내 조그만 문이 나타났습니다. 조심히 문을 밀어보니 과연 잠겨 있지 않았지요. 김생이 가만히 문을 열고 들어가 동쪽으로 내려가자 영영의 말대로 과연 별실이 나타났습니다. 김생은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영영이 나를 속이지는 않았구나. 이어서 김생은 별실로 들어가 영영이 나오기를 기다렸지요. 이때 밝은 달이 막 솟아오르고 서늘한 바람이 갑자기 불어왔습니다. 계단 위에 묵꽃들은 그윽한 향기를 뿜어내고 뜰 앞에 푸른 대나무는 맑고 시원한 소리를 내었지요. 그때 갑자기 문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안쪽에서 어떤 사람이 나왔습니다. 김생은 영영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숨을 죽이고 가만히 귀를 기울여 듣고 있는데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김생이 눈을 뜨고 바라보니 영영의 모습이 보였지요. 김생은 어둠 속에서 나와 영영의 등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사랑 김모가 이미 여기에 와 있어. 그 말에 영영이 말했지요. 낭구는 참으로 믿음직스러운 선비입니다. 영영이 즉시 김생의 손을 이끌어 가까이 앉히고 안부를 묻자 김생이 대답했지요. 지금 나는 만번 죽을 고생을 견디고 넘어가는 숨을 겨우 보존하고 있을 뿐이요. 무엇 때문에 그리 되었습니까? 땅은 가까운데 사람은 멀기 때문 아니겠소. 이렇듯이 두 사람은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지요. 김생이 밝은 달을 쳐다보고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 올 때는 이 달이 동쪽 하늘에 있었는데 지금은 하늘 한가운데 떠 있어. 밤이 절반쯤 지나가 버렸으니 이 시간에 동침을 할 수 없다면 장차 어느 때를 기다리란 말이요? 김생이 즉시 영영의 옷깃을 붙들고 벗기려 하자 영영이 말리면서 말했지요. 도령님, 어찌 저를 뽕나무밭에서 노는 여자처럼 대하십니까? 별도로 침실이 한 곳 있으니 그곳에서 좋은 밤을 편안히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생은 머리를 흔들면서 거절하여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법을 어기고 또 죽음을 탐하여 어렵사리 이곳에 왔소. 한 번 오는 것도 이렇듯 힘들었는데 어떻게 또 기다릴 수 있겠소? 무릇 일을 처리할 때는 삼가 만전을 기해야 하오. 만약 당돌하게 멋대로 행동한다면 우리 일만 누설될까 두렵소. 일이 누설되고 안 되고는 오로지 제게 달려 있으니 도령님께서는 공연히 애태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김생의 손을 이끌어 감싸 안고 들어가자 김생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들어갔지요. 김생이 두려움에 떨면서 몸을 구부리고 살금살금 걸어가는데 문 안으로 들어갈 때는 깊은 연못을 굽어보는 듯 두려웠으며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디딜 때마다 엷은 빙판 위를 걷듯이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영영을 따라 굽은 계단을 오르고 회랑을 빙빙 돌아서 안으로 들어갔는데 두세 번 문을 지나서야 커다란 안채에 도달하였지요. 집안의 하인들은 모두 잠이 깊이 들어 뜰과 방은 고요하기만 하였습니다. 영영은 김생을 어떤 방으로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도련님께서는 여기에 조금만 앉아 계십시오. 영영은 그렇게 말하고 즉시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오래도록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생은 무료함을 견디지 못하여 자리에 앉거나 눕는 등 안절부절하였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매우 이상하다는 생각만 들었지요. 이윽고 어떤 사람이 중문으로 달려들어와 아래는 소리가 들렸지요. 나리께서 들어오십니다. 그 소리와 함께 등불이 뜰 가득히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시녀와 하인들이 이리저리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대군을 받들어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회산군은 술에 취해 뜰 가운데 그대로 눕더니 코를 골며 골아 떨어졌지요. 이때 영영이 부인의 명을 받들고 와서 아뢰었지요. 차가운 땅바닥에 오래 누워 계시면 풍상이 들까 두려우니 어서 왕자님을 일으켜 안으로 모시랍신다. 영영의 말에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가 싶더니 잠시 후 사람 소리가 점차 잦아들고 불빛도 꺼졌습니다. 이윽고 영영이 오른손으로는 옥등을 잡고 왼손으로는 은병을 붙들고 나와 김생이 숨어있는 방문을 열었지요. 김생은 벽에 붙어서 두 발을 포개고 서 있으면서 속으로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영영이 웃으면서 김생에게 말했지요. 도령님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제가 위로하고자 따뜻한 술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침내 영영이 금으로 된 연꽃 모양의 술잔에다 술을 따라 김생에게 권하니 김생이 받아 마셨지요. 영영이 또 한 잔을 권하자 김생이 사양하며 말했습니다. 마음이 정에 있지 술에 있지 않소. 김생은 즉시 술을 치우게 하고 방 안을 둘러보았지요. 다른 물건은 없고 오직 붉은 책상 위에는 두보 시인의 시집 한 권이 있었으며 탁상 위에는 줄이 짧은 검은고가 하나 가로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생은 시 두 구를 지어서 불렀지요. 검은고와 책은 맑고 깨끗하여 티끌 하나 없으니 바로 쓸쓸한 방에 앉은 아름다운 여인을 일컫는 것이리. 그러자 영영이 이어서 읊었습니다. 오늘 밤은 어떠한 밤인가? 비단 이불 구슬 자리에 고운님과 마주 앉았네. 이윽고 김생과 영영은 서로 이끌고 함께 잠자리에 들어가 비로소 마음껏 사랑을 나누었지요. 밤이 다 끝나갈 즈음에 새벽달기 꽃기어 울며 날 밝기를 재촉하고 멀리서 파루를 알리는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왔습니다. 김생이 자리에서 일어나 옷가지를 챙겨 입고 탄식하며 다급히 말했지요. 좋은 밤은 괴로울 정도로 짧고 사랑하는 두 마음은 끝이 없는데 장차 어떻게 이별을 하리요. 궁궐 문을 한 번 나가면 다시는 만나기 어려울 터이니 이 마음을 어떻게 하리요. 영영은 이 말을 듣고 울음을 삼키며 흐느끼더니 고운 손으로 눈물을 흩뿌리면서 말했습니다. 옛부터 얼굴이 예쁜이는 팔자가 사납다 하지 않습니까? 말이 그러하니 비단 미천한 저에게만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살아서 이렇듯 이별하니 죽어서도 이렇듯이 원통할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꽃이 시들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과 같으니 굳이 날씨가 추워지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낭군님께서는 강인한 마음을 가진 남아인데 어찌 소소하게 아녀자를 염려하다가 성정을 해쳐서야 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낭군께서는 이별한 뒤에는 제 얼굴을 가슴속에 두어 심려치 마시고 천금같이 귀중한 몸을 잘 보존하십시오. 또 학업을 계속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운로에 올라 평생의 소원을 이루시길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옵니다. 이어서 영영은 토끼털로 만든 붓을 뽑고 용꼬리를 새긴 벼루를 연 다음 흰 종이를 펼쳐놓고 칠원율씨를 한 수지어 이별에 붙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워하다가 오늘 만났던 곳 비단에 수놓은 휘장 안에서 손잡고 마주하였네. 등불 앞에선 마음을 다 털어놓지 못하고 베갯머리에선 새벽 종소리에 놀라 일어났네. 은하수는 오작이 흩어지는 것을 막지 못하니 언제 다시
무산의 비구름 짙어질 것인가? 한번 이별한 뒤 아득히 소식은 알 길 없고 겹겹이 잠긴 궁궐문을 되돌아보기만 하네. 김생은 영영의 시를 보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였으며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도 깨닫지 못한 채 즉시 붓을 적셔 화답하였지요. 등불 꺼진 사창에 달이 이은이 현우와 직녀,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이별하네. 좋은 밤에 일각천금만큼 귀하니 두 줄기 이별 눈물에 온갖 한이 사무쳤네. 이제 아름다운 약속마저 쉬할 수 없으니 참으로 호사의 담화로구나. 먼 훗날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한없는 은정에 늙은들 어떠하리. 영영은 김생의 시를 펼쳐놓고 보려고 하였으나 눈물이 글자를 적셔 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김생의 시를 거두어 품속에 넣고 묵묵히 말을 못한 채 손을 잡고 서로 바라만 보고 있었죠. 이때 새벽 등불은 희미해지면서 동창이 밝아오려 하였습니다. 이에 영영은 김생의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나와 무너진 담장 밖에서 전송하였지요. 두 사람이 서로 흐느끼되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니 죽어서 이별하는 것보다 더 비참하였습니다. 이윽고 김생은 집으로 돌아왔으나 넋을 잃어 물건을 보아도 보이지 않고 소리를 들어도 들리지 않았지요. 세상의 어떤 일도 염두에 두지 않고 영영에게 오로지 한 통의 편지를 써서 간절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사동의 노파도 이미 세상을 떠나서 다시 편지를 붙일 길마저 없으니 김생은 희망을 잃고 헛되이 몽상에 젖어 있기만 했지요. 그러나 세월은 천년이 흘러가고 광음은 돌연히 바뀌어 온갖 근심 속에서도 3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마음이 일에 따라 변하듯 영영에 대한 그리움도 점차 줄어들었지요. 김생은 다시 학업을 일삼아 경전과 서적에 침잠하고 힘써 문장을 닦았습니다. 회나무 꽃이 누렇게 물드는 시기가 되어 김생은 과거 시험장에서 나라 안에 모든 선비들과 함께 대과 시험을 치루었고 마침내 무사람들 가운데서 장원으로 뽑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김생의 이름은 널리 빛나 당대에는 그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었지요. 3일 동안의 육아에서 김생은 머리에 개수나무 꽃을 꽂고 손에는 상아로 된 호를 잡았습니다. 앞에서는 2개의 일산이 인도하고 뒤에서는 동자들이 옹위하였으며 좌우에서는 비단 옷을 입은 광대들이 제주를 부리고 악공들은 온갖 소리를 함께 연주하니 길거리를 가득 메운 구경꾼들이 김생을 마치 천상의 신선인 양 바라보았지요. 김생은 얼큰하게 술에 취한지라 의기가 호탕해져 채찍을 잡고 말 위에 걸터 앉아 수많은 집들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길가의 한 집이 눈에 띄었는데 높고 긴 담장이 100걸음 정도 빙빙 둘러 있었으며 푸른 기와와 붉은 난간이 사면에서 빛났지요. 섬돌과 뜰은 온갖 꽃과 초목들로 향기로운 숲을 이루고 희롱하는 나비와 미친 벌들이 그 사이를 어지러이 날아다녔습니다. 김생이 누구의 집이냐고 물으니 곁에 있던 누군가가 회산군댁이라고 하였지요. 김생은 문득 옛날 일이 생각나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뻐하며 짐짓 취한 듯 말에서 떨어져 땅에 눕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궁인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몰려나오자 구경꾼들이 저자처럼 모여들었죠. 이때 회산군은 죽은 지 이미 3년이나 되었으며 궁인들은 이제 막 상복을 벗은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회산군의 부인은 마음 붙일 곳 없이 홀로 적적하게 살아온 터라 광대들의 재주가 보고 싶었죠. 그래서 시녀들에게 김생을 부축해서
서쪽 가옥으로 모시고 죽부인을 베개 삼아 비단무늬 자리에 놓이게 하였습니다. 김생은 여전히 눈이 어질어질하여 깨닫지 못한 듯이 누워 있었지요. 이윽고 광대와 악공들이 뜰 가운데 나열하여 일제히 음악을 연주하면서 온갖 놀이를 다 펼쳐 보였습니다. 궁중 시녀들은 고운 얼굴에 분을 바르고 구름처럼 아름다운 머릿결을 들이우고 있었는데 주렴을 걷고 보는 자가 수십 명이나 되었지요. 하지만 영영이라고 하는 시녀는 그 가운데 없었습니다. 김생은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하였으나 그녀의 생사를 알 수가 없었지요. 그러다 자세히 살펴보니 한 낭자가 나오다가 김생을 보고는 다시 들어가서 눈물을 훔치고 안팎을 들락거리며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는 바로 영영이 김생을 보고서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차마 남이 알아챌까봐 두려워한 것이었지요. 이러한 영영을 바라보고 있는 김생의 마음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날은 이미 어두워지려고 하였고 김생은 이곳에 더 이상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기지개를 켜면서 일어나 주위를 돌아보고는 놀라서 말했지요. 아이고, 이곳이 어디입니까? 궁중의 늙은 노비인 장액이라는 자가 달려와 아뢰었지요. 회상군 댁입니다. 김생은 더욱 놀라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곳에 왔습니까? 장액이 사실대로 대답하자 김생은 곧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였지요. 이때 부인이 술로 인한 김생의 갈증을 염려하여 영영에게 차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서로 가까이 하게 되었으나 말 한마디도 못하고 단지 눈길만 주고받을 뿐이었지요. 영영은 차를 다 올리고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면서 품속에서 편지 한 통을 떨어뜨렸습니다. 이에 김생은 얼른 편지를 주어서 소매 속에 숨기고 나왔지요.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와 뜯어보니 그 글은 아래와 같았지요. 좋은 인연이 도리어 나쁜 인연이 되었으나 낭구는 원망스럽지 않고 하늘만 원망스럽네. 만약 예정이 아직 끊이지 아니하였다면 먼 훗날 황천으로 날 찾아오소서. 하루는 균등하게 12대로 나뉘었으니 어느 날 어느 때인들 님 그리지 않았으리. 언제나 그대를 만날 수 있을까 시름타가 깊은 한 맺힌 채 이 세상을 이별하네. 사랑하는 마음은 버드나무와 꽃처럼 시들어 거울 보면 근심으로 백발만 자란다네. 이제 고운님에게 좋은 일 없으리니 담장머리의 새벽달근 누굴 위해 울 것인가. 이별한 뒤 마지못해 방석에 먼지 털려는데 낭군이 앉은 자취 애틋하기도 하구나. 깊고 적막한 궁궐에 소식은 끊어지고 봄비에 지는 꽃은 겹겹으로 닫힌 국문을 가리네. 편지를 보내려 해도 붙이기 어려워 푸른 창가에서 몇 번이나 엄풋을 녹였던 고 쓸쓸히 이별한 뒤 님 그리워 흘린 눈물 꽃무늬 종이에 방울방울 떨어져 아롱지네. 김생은 편지를 다 읽은 뒤에도 오랫동안 편지를 만지작거리며 차마 손에서 놓지 못하였으며 영영을 그리는 마음은 이전보다 2배나 더 간절하였습니다. 그러나 흰기러기는 오래도록 끊기어 편지를 전할 길도 없었죠. 끊어진 검은고 줄은 다시 맬 수가 없고 깨어진 거울은 다시 합칠 수가 없으니 가슴을 졸이며 근심을 하고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 못 이룬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김생은 마침내 몸이 비쩍 마르고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워 있었죠. 두어 달이 지나니 김생은 죽은 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루는 김생의 친구 중에 이정자라고 하는 이가 문병을 왔지요. 정자는 김생이 갑자기 병이 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 물었습니다. 평소 건강하기만 하던 자네가 어찌 이리도 하루아침에 병자가 되었단 말인가? 필시 몸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 아닌가 싶네. 병들고 지친 김생은 그의 손을 잡고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지요. 정자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게. 자네의 병은 곧 나을 걸세. 해상군 부인은 내겐 고모가 되는 분이라네. 그분은 의리가 있고 인정이 많으시네. 또 부인이 남편인 회상군을 잃은 후로부터 가상과 보화를 아끼지 아니하고 좋은 일에 보시를 잘하시니 내 자네를 위하여 애써보겠네. 김생은 뜻밖의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병든 몸인데도 일어나 정자의 손이 으스러져라 꽉 잡을 정도였습니다. 김생은 신신부탁하며 정자에게 절까지 하였지요. 그러니 정자는 그날로 회산군의 부인 앞에 나아가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장원 급제한 사람이 문 앞을 지나다가 말에서 떨어져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을 고모님이 시비에게 명하여 사랑으로 데려간 일이 있사옵니까? 있지, 그리고 영영에게 명하여 차를 올리게 한 일이 있사옵니까? 있네. 헌데 그걸 어찌 다 알고 있는가? 그 사람은 바로 저의 친구로 김모라 하는 이옵니다. 그는 제기가 범인을 지나고 풍도가 속되지 않아 장차 크게 될 인물이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상사병이 들어 문을 닫고 누워서 신음하고 있은지 벌써 두어 달이 되었다 하더이다. 제가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문병하는데 피부가 파리해지고 목숨이 아침 저녁으로 불안하니 안타까운 마음에 병이 든 이유를 물어보니 영영으로 인함이라 하옵니다. 영영을 김생에게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회산군의 부인은 다 듣고 나서 말하였습니다. 내 어찌 영영을 아껴 사람이 죽도록 하겠느냐? 속히 영영을 김생의 집으로 가게 할 터이니 걱정 말거라. 회산군의 부인은 그 말대로 그 즉시 영영을 불러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는 김생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두 사람이 서로 만나게 되니 그 기쁨이야 말할 수 없을 정도였지요. 김생은 기운을 차려 다시 깨어나고 수일 후에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김생은 공명을 사양하고 영영과 더불어 평생을 해로하였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